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종합보고서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안종철 부위원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종철입니다. 네, 먼저 신대희 기자의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마치면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빼앗으려고 비무장 시민에게 반인도적 학살 행위를 했다고 규명했습니다. 희생자를 확인 사살에 몰래 매장하고 치밀한 공작과 자료 조작으로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군의 발포 이후 불가피하게 무장했고 헌정 질서를 지켰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폭력의 반인도적이고 무도함이 빚어낸 피해의 전모를 확인하고 민주시민의 위대한 항쟁의 모습과 정신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진상규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계와 과제도 명확히 했습니다.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중심의 비공식 지휘체계에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교차 검증에 필요한 군 기록과 물증이 없었습니다. 군 비밀 조직이 내란 목적 살인 행위를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 조작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록과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매장도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발굴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5.18 조사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과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발포와 안매장 등 진상규명 불능 결정한 6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공고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5.18의 왜곡과 폄훼를 막는 방안이 될 것이고 합법, 헌법 전문 수록에 다가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5.18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 작성됐지만 발포 책임자나 안매장 등 핵심 과제는 또 숙제로 남았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네, 먼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활동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건데 부위원장님 지난 4년 활동 어떠셨는지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은 4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바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나름대로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4년 동안에 걸쳐서 국가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했다는 것, 또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민간인 학살 이런 부분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아쉬움도 남지만 그래도 성과도 있었다. 이제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보고서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까지 그 보고서를 이제 다 읽으실 수는 없을 것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미리 공개된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씩 이전과 다르게 어떤 성과들을 남겼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조사위원회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부위원장님은 어떤 것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특히 저희들은 그동안 광주에서는 5.18 주로 피해자 또 우리 관찰자들의 기록들은 아주 우리가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세계에서 인정하게 됨에 따라서 2011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5.18 기록물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피해자 또는 이 관찰자의 기록은 있었지만 그동안 가해자를 저희들이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2,800명의 가해자를 저희들이 직접 즉 계엄군을 조사했고 또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직접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73명을 조사했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바로 그 계엄군들은 대부분 70, 80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거의 다 사망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증언을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5.18의 기록 또는 5.18의 이런 진상을 계속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시민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을 수천 명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18 조사위가 당초 21개 직권조사 과제 가운데서 4개 과제를 병합한 17개 과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중에 17개 중에 11개 과제는 진상규명을 했는데 나머지 6개 과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난 6개 과제가 발포 명령자나 시신 안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이제 이런 것들이어서 5.18 진실을 파악하는 데 좀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밝혀내지 못해서 좀 아쉽다 이런 지적들 좀 있는데요. 이 밝히기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6개 과제를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6개 과제 중에서 2개 과제, 안매장 부분하고 전투기 출격 대기 이런 부분들 우리 사무처 스스로 바로 이것은 사실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안매장 부분은 안매장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데 했다는 곳을 저희들이 수십 곳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거기서 유해를 저희들이 찾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저희들이 스스로 바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불능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올렸었고요. 나머지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발포 문제라든지 군경 피해라든지 왜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쭉 검토를 하면서 이게 조사 미흡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바로 이 부분은 조사 불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1개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지 또는 외곽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군 개입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게 됨에 따라서 진상규명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방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6개 이제 불가능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좀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좀 조사에서 이걸 인정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라고 해서 지금 불능 처리된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사위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또 동행 명령장 발부권, 청문회 개최 권한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활용을 했는가?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동행 명령을 이제 발부한다거나 이제 청문회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온전히 다 활용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예, 그중에서 동행명령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청문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특히 청문회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의 38조에 바로 그것을 하게 돼 있어놔서 사무처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지 않는 북한군 개입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는 참고인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계엄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타진을 했지만 자기가 그동안 나름대로 광주에 이렇게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자기 가족들한테 일체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우리 조사관이 갔을 때는 아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문회에 나오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청문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차마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거친 후에 바로 준비 부족이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그 실시하지 못했던 그런 점은 아쉬움으로 크게 남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계엄군으로 그 당시에 광주로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본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론에 노출될 수 있고 또 본인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가족들도 몰랐다. 예, 또 지난 40년 전의 이야기를 가족들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 심정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5.18 조사위원회가 80년 5월 당시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계엄군 9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인데요. 고발을 결정하게 된 이유, 또 근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위원회 조사는 저희들이 조사권만 가지고 있지 이 수사권이라든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금 준환마을이라든지 송암동 바로 이런 곳에서는 양민학살이 아주 처철하게 자행이 됐었는데 바로 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그 병사들까지도 저희들이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까지도 바로 주변에 누가 바로 직접적으로 임의 처형, 즉 그것 때문에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처형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바로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이게 강제 수사를 위해서 바로 고발을 하게 되고 검찰에 바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바로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인륜적인 집단 예, 살해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런 제목으로 예. 이 사실 이거 공소시효에 무관하게 처벌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 예, 이제 예. 이런 결정을 내리신 예. 거군요. 예. 자, 5.18 진상규명법에 따라서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요. 거기다가 이제 5.18 당시에 투입돼서 직접 작전을 수행한 계엄군 일반 병사까지 고발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확인은 이제 거쳤다라고 하셨는데 예. 일반 병사들까지 이제 좀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어떤 좀 일. 처음 있는 예, 일입니다. 이거 예.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00명의 계엄군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바로 일부 가담을 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바로 그렇게 반인도적인 그런 살상을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들을 저희들한테 증언으로 남겨주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교차 다시 검증을 하고 바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것은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반인도적 살상 행위로 바로 저희들이 그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저희 특히 그 27일 날 그 도청 진압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진압 작전에 그동안에 98년, 97년에 있었던 대검찰청에서 바로 그 처벌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만 해도 17명의 살상 행위에 대한 처벌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8명이 더, 즉 25명이 도청 진압 작전에서 살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바로 그 책임자들을 다시 저희들이 고발하게 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내란 목적 살인 사건의 고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예, 주시죠. 방금 그 25명 사망했던 바로 이런 부분들 그때 당시 정호영 등 특전사 사령관하고 3공수, 7공수, 11공수 여단장들 그다음에 24단의 그 연대장들 그 24단 사단장은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적인 수행을 했던 연대장 2명 합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대해서 저희들이 내란 목적 살인죄로 바로 이런 그 처벌을 하도록 하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 5.18 조사위에서 이제 뭐 의견들을 좀 결정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좀 위원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또 특히 이제 좀 마찰이 있었는데 여당이 추천한 3명의 5.18 조사위 위원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다. 이래서 고발 관련한 표결에 아예 불참을 했고 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도 예. 밝혔는데요. 이제 뭐 조사위 안에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바로 저쪽에서 그 특히 지금 여당에서 추천했던 그 3분까지도 우리들은 저들이 같이 서로 의견을 합치를 할 것으로 생각됐는데 막상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났을 때 아까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이건 이 어떻게 보면 반인륜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다 이미 배제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형사범 같이 공소시효를 주장하면서 그 계엄군들 입장을 또 당시 신군부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운동과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큰 실망을 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의 시간 동안 이게 뭐 사실 뭐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됐다기보다 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 5.18에 대한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온도의 차이가 또 있고 또 여당 추천목, 야당 추천목 이제 이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논란과 또 어떤 논쟁이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어제였습니다. 5.18 조사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을 정리해서 종합보고서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종합보고서 말 그대로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들을 이제 집대성한 결과물일 텐데요. 예. 이 종합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7개 그 개별 보고서는 이미 작년 12월 26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7개의 개별 보고서 내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권용훈 일병 사건이라든지 또 무기고 피습 사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다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 특히 이제 권용훈 일병 사건 같은 경우는 시민군 장갑차에 의해서 깔렸냐 아니면 계엄군 장갑차에 의해서 깔렸느냐 해서 바로 거기에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계엄군들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거기다 다 수록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시민군 장갑차에 의해서 깔린 게 아니고 계엄군 장갑차가 후진하는 과정 속에서 권용훈 일병이 깔렸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종합보고서는 바로 위원회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해서 작성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확히 했고요. 특히 이제 그 무기고 피습 사건 이게 이제 21일 오후 1시 이후에 무기고 피습이 됐느냐, 1시 이전에 무기고가 피습됐느냐. 그동안에 이제 그 계엄군 측에서는 특히 신군부 측에서는 바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21일 13시 이전에 이미 시민군들에 의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국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계엄군이 발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본 결과 13시 이후에 바로 나주 경찰서들은 무기고들이 시민군들에 의해서 피습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번 종합보고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종합보고서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간 내용들,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들이 이번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지금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 종합보고서에 국가와 국회에 권고하는 사항들이 지금 작성돼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회에 예. 어떤 내용들을 권고했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이제 4년 동안 조사를 마치면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국가에서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고 또는 법조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국가와 국회에 저희도 권고를 했는데 첫 번째 사항이 5.18 정신을 헌법 조문화하라는 그 부분입니다. 특히 뭐 대통령께서도 뭐 이 공약에서는 그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도 그것이 실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원위원회에서 바로 헌법 조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하라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특히 이 기념사업 기본법은 그동안 대부분 이런 기념사업 등들이 지방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기념사업을 진행을 하라는 그런 기본법을 제정 권고를 했고 또 그다음에 5.18 왜곡 폄훼 이런 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를 좀 강화하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만원 등등이 끊임없이 5.18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도록 요청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5.18을 보다 200년 후 300년 후 우리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런 5.18을 연구할 수 있는 5.18 연구자단을 만들어서 바로 보다 더 심도 있는 5.18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와 국회에 저희들이 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번에 공식 발표된 종합 보고서는 또 이제 책자로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죠. 이게 이제 그 보고서 형태에서 이제 이게 책자로 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이제 책으로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접근된다는 점이 있을 텐데 이 종합 보고서가 발간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어제로 종합 보고서가 완료됐고 바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프린트는 했습니다만 인쇄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에게는 참 전부 다 USB에 담아서 저희들 드렸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한 달 정도 지난 후에는 저희들이 종합보고서 1,300쪽 정도 되는 종합보고서와 함께 개별보고서도 저희들이 전부 다 발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보고서는 결국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국가보고서라는 큰 나름대로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5.18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게 되고 앞으로 수사라든지 재판 또는 연구할 때 바로 이런 것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이 종합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현재 2,000부를 좀 저희들이 인쇄를 하려고 생각하고 바로 여러분들 전국 각 대학, 공공도서관 또는 연구자들 또는 관심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내서 5.18을 널리 알리고 5.18 정신 때 광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종합보고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 종합보고서가 책자로까지 발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읽힌다고 했을 때 이 그동안 많은 이제 왜곡 또 음. 논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가 쭉 됐으면 이제 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예. 부분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종합보고서가 향후에 5.18 관련 수사나 재판 또 민간 연구 같은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된다고 예, 하면 예. 이제 이런 것들 또 수사, 재판, 연구 이런 인제 이런 데서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좀 판단하시는 부분, 예상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특히 그 5.18을 왜곡했던 일부의 보수적인 학자들 또는 지만원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계속적으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그래 왔었는데 더 이상 이 국가 보고서가 발간되게 됨에 따라서 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다시 재발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또 자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 부위원장님 저희가 인제 항상 인제 5.18을 인제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부턴가 5.18에 대한 왜곡이 되게 만연해 있었고 예예. 그리고 5.18에 대한 왜곡의 시도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5.18과 관련돼 있는 특별법들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예예예.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예.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예. 여쭤보자면 이 5.18과 관련한 이번 그 진상조사의 내용들이 실제로 5.18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특히 인제 저희들이 그 지만원 씨가 주장했던 뭐 43 개의 주장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반박하면서 바로 그 입증 자료들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세 분의 의원까지도 지만원의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무계하고 허황된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본인들까지도 스스로 다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저희들이 특히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왜곡하는 일들이 없고 5.18의 숭고한 정신이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뇌릿속에 계속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이제 부위원장님 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좀 빠르게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쉬웠던 이야기 앞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진상 규명의 내용들이 좀 있죠. 여러 과제들 중에서 지금 진상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2기 5.18 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의혹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셨지만 조사가 미흡해서 결론이 예예.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셨으니 예예예. 당연히 미흡한 조사를 좀 더 해 나가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음. 의견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2기 조사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미처 저희들이 그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은 이기 조사위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민관과 그 정부 또는 국가가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5.18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진실을 향한 그런 나름대로 여정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미처 접근하지 못했던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곳에 이런 그 4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 특히 미국의 관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국을 2번이나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참 밝혀내지를 못했던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특히 그 아까 편의대 문제라든지 당시 신군부에 의해서 중앙정보부라든지 기무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정보기관이 편의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사이에 곳곳에 배치를 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획득하고 또 왜곡을 시키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국민들을 부추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은 증언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뭐 그러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 때문에 2기 조사위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천착 해서 만들어진 밝혀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군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좀 수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현재 광주에 있는 5.18 기록관과 광주 5.18 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미진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국가기록원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료 문제라든지 개인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기 조사위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미처 이제 5.18 관련해서 신경을 크게 두지는 못했지만 사실 중요한 미국의 그 당시 상황들, 예, 예. 미국의 입장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조사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예, 있었다고 예.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미국뿐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주변 주변 예. 국가들, 예, 주변 예. 국가들의 어떤 동향, 예. 당시의 판단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주변 국가들의 당시에 이 그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5.18 당시를 정보를 갖고 있었던 그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러시아 자료라든지 중국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다 기밀 문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차마 거기까지는 접근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제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북한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가, 5.18을 바라는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추적한다면 이 광주 5.18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5.18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끝으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셨던 부분들 또 광주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년 또는 4년 반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결국은 5.18이라는 것 자체가 광주 또는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데 거기에 충분히 100% 흡족하게 조사 결과를 내보이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냈던 4년 동안의 기록이 현재 그대로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고 이것 자체가 국가기록으로 이관되고 계속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다면 5.18의 정신 또는 5.18의 여러 가지 행동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널리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안종철 부위원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좀 특이하고 다채로운 경력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대 치대를 나온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를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우리나라 최초 치과 의사 출신 법조인이 된 뒤 이후 정치권에 들어와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20대 총선에선 강남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시 새누리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돼 강남에서 24년 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꿋꿋이 버티며 3년 임기를 다 채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40총선 중구 성동구 갑에서 당선되며 3선고지에 오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길게 한 건 이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영광입니다. 근데 진짜 뭐 서울대 치대에 나와서 치과의사다 사법시험도 그냥 이렇게 훌쩍 붙고 그러는데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공부가 제일 쉬울 수는 없고요. 네.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좀 자신과의 싸움 이런 거에 스스로 네. 좀 지기 싫다는 거 그런 승부욕 이런 게 네. 아무래도
이런 길로 이끈 것 같습니다. 승부욕 자신과의 싸움. 지금 권익위원장을 2020년 6월 29일에 임명이 되셨는데 2023년 6월 27일까지 만 3년을 다 채우셨는데 뭐 국매에도 못 오게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그냥 계속 꿋꿋하게 버티신 이유 같은 게 뭐였나요? 그런데? 네,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는 그런 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물론 이제 그런 정권의 네. 그런 무시무시한 탄압이 두려워서라도 자리를 물러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네. 이 원칙 그리고 또 법에 정해진 임기 그리고 독립기관이고 중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으로서 거기에 굴복해서 물러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공포를 이기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냥 말아버리는데 의원님은 그런 성격은 아니신 모양이네요. 네, 절대. 네, 저는 스스로에게 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국민들에게도 네. 그런 당연한 책임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권익위 관장하는 상임위가 정무위인데 지금 정무위를 안 가고 법사위를 가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권익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네. 이 무도하고 또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네. 이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들 그리고 네. 대통령 포함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가 그 유일한 어떻게 보면 승리한 네. 목격자이자 증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임위가 법사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윤석열 정권을 무도하다,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안내가 뜨던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회부 통지 그래서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 5만 명 동의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뭐 이런 고지가 팝업으로 뜨던데 이게 보니까는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이제 소관 상임위에 보내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보니까는 이틀 사이에 7만 명이 더 동의를 해서 지금 12만 명 넘게 동의를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일단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국민청원이 접수가 되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이제 본회의로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요. 네. 이 사안은 지금 법사위 내에 청원 소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원 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릴지를 결정을 해서 전체 회의에 올려지면 거기서 논의해서 본회의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 지금 법사위원이기도 한데 뭐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평소 얘기를 하는데 법률가신데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제 헌법 제가 보는 이제 헌법 위반 사안은 대통령이 네. 무소불위의 이런 그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에도 네. 대통령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 네.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헌법상 이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2년 사이에 14건의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들도 네.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에 위반되는 그런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는 지금 최혜병 이 사건의 경우에도 네. 사실상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 헌법상 책무 그리고 자신과 그 측근들에 의한 외압 의혹에 대한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고발 사주와 네. 관련돼서 대통령의 관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이런 좀 다수의 법률 위반 사안도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으면은 단핵 사유가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최상병 특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그 최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분 그리고 진실과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분이 함께 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일어서서 필승 거수경례를 하셔서 이게 온라인에서 상당히 좀 회자가 됐는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건가요? 그 약간 낯간지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네, 제가 뭐 성격이 그런 뭐 일종의 퍼포먼스를 네. 하는 성격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것은 네. 이 박정훈 대령이 이제 모두에 이렇게 발언을 할 때 윤석열 정권에서 이 진실을 밝히는 그런 행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낀 그 두려움이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로 굉장히 짠하고 또 공감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권익위원장 1년 네. 동안 정치적 탄압을 겪을 때에 제가 느꼈던 그런 두려움이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동병상련이 느껴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 홀로 정말 외로이 그 불의와 싸우면서 그런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머지 다른 증인들은 그에 반대돼서 어떻게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거짓이나 허위를 하는 이런 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외롭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도 꿋꿋하게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저분의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이 함께하니까 힘내시라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그야말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원래 준비해 오셨던 건 아니고 전혀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또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함께해 준다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긴 현역 대령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이렇게 반대에 선다는 게 좀 정말 뭐 엄청난 일일 거는 같습니다. 이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저도 장관급 기관장으로 전직 국회의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통령부터 그 정권 차원에서 가해지는 그 압박, 탄압이 정말 두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정말 머리카락이 숭숭숭 빠지고 구안화사까지 오는 그냥 그야말로 공포스런 근데 네. 이분은 군인의 신분이라 말이죠. 그 완전히 이제 상하관계, 복종관계가 너무나 뚜렷한 네. 그런 자리에 계시면서 그 상관의 지시에 저항하면서 그리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거스리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꿋꿋이 싸워나간다는 게 그 죽음과도 같은 공포 이게 정말로 저는 공감이 됐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응원하고 힘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긴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 항명 수괴로 입건을 했는데 수괴가 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박정훈 대령이 무슨 조직이 있어서 했냐고 그래도 지금은 또 항명죄로는 또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필승 반드시 이긴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이기려고 하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반드시 네. 진실은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건의 이 최상병의 그 억울한 네. 죽음 그게 과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그 네. 윗사람이나 다른 이런 과실이
없을까?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죽음의 진상, 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네. 정권 차원의 그런 다양한 진실을 은폐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덮는 그런 과정, 이 모든 것이 불의하고 또 불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법한 명령은 사실은 공무원은 복종할 의무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그리고 불의한 명령에 굴종하지 않고 네. 정말 정의롭게 진실을 규명하려고 했던 그것은 법리에 의해서도 그는 네. 충분히 박정훈 대령이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힘내시라 네. 필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을 사퇴했는데 이제 뭐 연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강민구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북한 수령론이냐 조선노동당 같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들부터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외면을 받고 네. 또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 어떻게 보면 무조건 대통령에게 그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지 않나 이런 말씀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런 당이 지금 사실상 이제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 그런 뭐 지적을 할 자격이 없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자 리더십으로 인정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극이니 수령이니 조선노동당이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한마디로. 그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오히려 이제 정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당 대표의 흠집내기 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바꾸시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도? 지금 전혀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죠. 사실 이 총선 이후에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아직은 그런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체사상 수령론 보면은 수령이랑 천자랑 똑같이 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수령은 오류가 없다. 이 기조를 안 바꾸시는 거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고? 일단 대통령께서 이 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그 국민들의 민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크게 신경 쓰지 않는가 아닌가. 아니 대통령이 민심을 신경 쓰지 않으면 뭘 신경을 쓰나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 당연하고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국민을 신경 쓰기보다는 뭐 이런 뭐 자신이나 주위의 그런 측근들, 가족들 이런 분들을 챙기는 모습이 좀 더 그 우선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실상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우리 김건희 이제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에 관해서도 뭐 우리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 백을 돌려주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가족이나 부인을 두둔하고 감사하려는 것은 뭐 인간의 인지상정상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지만 대통령이란 말이죠. 아무리 가족이지만 단호하게 그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이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값비싼 선물,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그 책임은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공직자가 그걸 신고를 즉시 하고 반환해야 하는 그 책무가 공직자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범죄이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부인의 일인데 부인이 박제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모습. 이거는 자신이 공직자로서의 그런 책무나 그런 자세가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유체 이탈 화법을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말씀이죠. 모르고 하시는 걸까요? 알고도 하시는 걸까요? 대통령께서 네. 그냥 일반인이 아니시고요. 그런 또 공직자이고 또 그 이전에 이 우리나라의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법률 위반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할 법률상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거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이제 자신의 청탁금지법을 인정하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알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삼선이면은 뭐 상임위원장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안 맡으신 거 보면 최고위원 혹시 나오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뭐 제가 현재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선 중진 의원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만약 최고위원으로 나가는 게 그런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주위 분들과 지금 의논을 드리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여러모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좀 더 바로 세우려는 이런 노력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짊어지기 어렵고 무거운 책임이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뭐 방지 법안, 장관 국회 보이콧 방지 법안 뭐 이렇게 대표 발의하셨는데 법안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